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질환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수술보다 수술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임플란트 주변에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스케일링과 세척 등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하는 게 재수술은 물론 임플란트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세 유펜치과 곽기태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 재수술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고 해도 소홀한 관리로 인해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빠지게 되면 재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임플란트 수술을 한 번 경험한 환자일수록 재수술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은 더 크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치과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임플란트를 했는데 네.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언젠가요? 자연치도 구강 위생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충치라든가 치주염 때문에 치아를 발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게 구강 위생을 소홀히 해서 음식물이 낀다거나 염증을 유발해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긴다고 하면 이것 또한 임플란트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경인데요. 그 외에도 강한 저장력으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보철물이 파절될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일반적으로 뭐 반영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개인차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네. 뭐 한 10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은 새로 바꿔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제품을 10년만 쓰고 바꾸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죠. 그렇죠. 예. 어떤 경우에는 뭐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인 게 2년 만에 오셔서 다시 제거하고 다시 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10년 넘게 심지어는 20년 넘게 사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네. 임플란트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만큼 구강 위생을 유지하느냐, 얼만큼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에서 관리를 받느냐가 따라서 이 임플란트의 수명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서 임플란트 관리를 받으셔야 되고요. 자연치 같은 경우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뭐 통증이 생긴다거나 붓는다거나 하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시는데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사진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임플란트 재수술을 받은 환자의 사례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사진은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환자의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 임플란트는 세 번째 임플란트 사이가 이제 벌어져 있어서 음식물이 많이 끼는 상황이었고요. 네. 마지막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염증이 심해서 뼈가 많이 녹아있는 경우였습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 주변이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은 당연히 아프겠죠? 아까도 조금 언급했지만 임플란트 주염이 발생한다 그러면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통증이라든가 뭐 자각 증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고 이제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거나 뭐 냄새 난다거나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엑스레이 찍고 뼈 놓은 걸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주위를 열심히 이제 스케일링해서 닦아낸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이제 내원을 소홀히 한다거나 이제 잘 쓰고 계신 분인데 갑자기 오셔서 이렇게 염증 때문에 왔다고 보면 많이 뼈가 녹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치과 내원에서 검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뭐 제거해서 재식립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제 처음에 오셔서 뭐 염증이 약한 경우에는 뭐 염증 치료만 해도 끝나는데 이제 뼈가 많이 녹았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하고 그 염증을 동시에 제거를 하고 네. 이제
어떤 처치를 할 것인가는 잔존 치조골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잔존 치조골의 상태가 좋다고 하면 임플란트하고 염증을 제거한 다음에 바로 재식립이 가능한데 네. 염증이 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재식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안 좋은 임플란트하고 염증 제거한 다음에 골솔실이 많은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하고 나중에 뼈가 아문 다음에 재식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심겨져 있는 임플란트가 이제 지름이 4mm라든가 5mm라 그러면 이걸 제거했을 때에는 그 골손실 부분이 굉장히 더 넓은 경우죠. 네. 그런데 한 치수 더 큰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잔존 치조골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생각할 때는 임플란트를 제거했다가 뭐 문제를 치료하고 나서는 같은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어려울 수 있겠네요. 이제 이제 뼈 이식을 하고 나중에 식립하는 경우에는 뭐 동종의 사이즈를 넣는다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기간이 1년 가까이, 그러니까 뼈를 이식하고 이식한 다음에 뼈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뼈하고 임플란트하고 붙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10개월에서 1년 시간이 소모되지만 네네. 제거하고 바로 심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한 4개월에서 6개월을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뭐 어떻게 볼 때는 긴 시간이 아니지만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무는 시간, 아니 보철물을 이제 다시 제거하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환자한테 주는 심리적인 효과는 큽니다. 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후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2개의 안 좋은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하나만 식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2개를 빼고 2개를 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앞에 있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브릿지 형태로 환자한테 제공해 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뭐 기존의 임플란트를 쓸 수 있냐는 문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저희 병원에서 그 앞에 기존의 임플란트를 다룰 수 있는 기구가 있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걸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심겨져 있는 임플란트가 정 위치라든가 건강한다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새로 심어놓은 임플란트랑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에 있는 임플란트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제 만약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구가 그 임플란트랑 안 맞는 호환이 안 되는 거라면 네네. 그건 조금 생각해 볼 여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기구를 새로 구입을 한다거나 뭐 빌려온다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치과 상의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처럼 2개를 심어서 3개의 보철물을 만들어 드린 경우는 네. 그 반대쪽에 그 사진을 보시면 3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3개의 보철물이 올라간 케이스하고 저는 이제 2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3개를 만들어 드린 케이스라 환자분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또 계속해서 임플란트 재수술 받은 환자의 다른 사례도 네. 한번 볼 텐데요. 네. 이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보시는 그 케이스는 임플란트로 고생을 많이 한 환자이십니다.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로 비용도 많이 지출을 했고 현재는 염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조작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 치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의뢰했지만 많은 대부분의 치과에서 답 제거를 하고 틀니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관리가 되지 않아서 부러진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잔존 임플란트와 잔존 치아가 심한 염증으로 인해서 많이 뼈가 녹아있는 상태였고 골절실이 많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렇게 돈을 들이고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다 제거하고 틀니를 하라고 하니까 예. 정신적인 충격도 굉장히 컸던 환자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치열도 굉장히 제 네. 각각이고 잇몸이 상당히 안 좋은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게 다 염증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관리를 안 하시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네. 심각한 상황에서도 재수술이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어떤가요? 저도 이런 환자분 케이스는 드물게 보는 경우인데요. 매우 어려운 임상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한테 이제 다른 데서는 다 뽑고 틀니를 보냈지만 저는 그 임플란트하고 잔존치를 제거하고 네. 다시 수술을 해서 임플란트를 권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단전치를 발치한다고 한다면 환자가 받는 충격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날 그 상담만 하시고 다시 돌아가셨다가 3개월 뒤에 수술을 해드릴 케이스입니다. 왼쪽 위 구칩을 보시면 전에는 보철물이 있었는데 이제 보철물이 지금 3개월 후에 왔을 때는 부러진 케이스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로서 그렇군요. 이제 사용하다가 부러져서 더 이상 이제 식사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때 오신 거죠. 그럼 이런 부부에는 어떻게 해결책을 찾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뭔가 해부학적으로도 접근하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상악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이라는 게 양쪽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뼈가 얇아져서 굉장히 식립이 어렵습니다. 환자 케이스 보더라도 상악동 부분에는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지가 않고 보철로서 커버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다시 심겨 들었을 때에는 보철물하고 이제 치아를 제거하고 또 뼈 이식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어드린 케이스고요. 네. 아래 같은 경우에는 하악에 하악관 신경이 지나갑니다. 네. 근데 골소실이 너무 많아서 그 골소실 부분이 신경까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악 쪽에서는 바로 식립을 못 해드리고 뼈 이식을 한 다음에 2 내지 3개월 후에 다시 심어드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위쪽은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해서 이제 기존에 환자 갖고 있던 임플란트 하나는 살려서 네. 5개 심어서 지금 핸들이 케이스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제거를 하고 뼈 이식을 하고 기다리기로 한 그런 사진입니다. 이제 하악에는 2 내지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을 계획을 하고 그 중간에는 이제 실밥을 제거하고 부기가 가라앉으면 임시로 사용에 대한 임시 틀니를 본을 떠서 환자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도록 임시 틀니를 제공해 드려서 사회생활을 하게끔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2, 3개월 지나서 하악 쪽에 뼈가 아물고 난 다음에는 아래쪽도 6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제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일을 너무 심하게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술, 담배를 심하게 한다 그러면 아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좀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보니까 과정이 굉장히 대수술을 거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래도 살릴 수 있는 임플란트는 살린 상태잖아요. 네. 이게 혹시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그 하악 쪽에 보시면 굉장히 얇은 임플란트 하나를 제가 남겨놨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지금 막 치아도 뽑고 뭐 이제 염증에 위반된 임플란트 제거하고 그러는데 또 하나의 수술 필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는 남겨놨습니다. 만약에 그 뼈가 녹지 않는다거나 오염이 되지 않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냥 잠재워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놨고요. 그 뭐 뼈가 녹았는데 그거는 뽑기 싫습니다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뼈 녹은 임플란트 표면에는 치석도 또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뼈 이식한다 해도 굉장히 안 좋고 계속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거를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남겨도 상관도 없습니다. 워낙에 임플란트가 요즘은 대중화돼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간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큰 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접근하실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시고 수술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를 받는다거나 뭐 아는 분 소개를 받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그 이런 시술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치과 의사라든가 아니면 경험이 많은 분한테 시술을 받아야 네. 시간 낭비와 비용 낭비를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좋은 보철물을 통해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잘못 선택해서 뭐 간다 그러면 예. 이제 환자분한테도 아까 말했다시피 비용이라든가 시간 문제도 많이 문제가 되니까 환자는 여러 치과에 가서 교차 검진과 치료 계획을 들어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이 최종 보출물을 올린 치료를 그러니까 하고 나서의 모습을 보니까 틀니를 사용할 수도 있을 뻔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러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예. 먹는 거에 굉장히 그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분인데 네.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힘들게 일하고 밥 먹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마음 편하게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 재수술을 받은 환자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다음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또 어떤 경우인가요? 네, 지금 보시면 하악 쪽에는 10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악을 보시면 전치부하고 환자 왼쪽에 어금니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네요. 네, 환자의 전치부를 보시게 되면 전치부가 짧아져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환자에서 큰 문제가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앞니가 짧아졌다는 네. 뜻인 거잖아요. 네네. 예. 그 전치부 같은 경우는 음식을 잘게 자르는 역할을 하고 이 잘려진 음식을 어금니가 으깨는 역할을 하는데 네. 이 환자의 케이스에 보면 어금니 부분이 없고 어금니 부분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살기 위해서 앞니를 사용해서 이제 저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앞니가 굉장히 짧아져 있고 이제 이런 저작을 하려고 그러면 하악이 앞으로 이렇게 돌출돼 나오는 그런 새로운 습관을 가지게 된 분이십니다. 이게 그런데 앞니가 짧아졌다는 것만으로도 임플란트 받은 환자의 상태가 뭐 더 악화되고 더 안 좋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 기능적인 문제가 바뀐 거죠. 우리가 임플란트를 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교합과 정상적인 세월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네. 지금처럼 앞니로만 사용한다 그러면 앞니의 수명이 이제 그 짧아짐으로 인해서 신경도 조출되고 수명도 떨어지는 거죠. 그럼 새로운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처음부터 이런 시술이 아닌 정상적인 치료를 했다 그러면 이 전치부는 키가 짧아지지가 않고 이제 정상적인 길이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구치부가 없는 관계로 전치부를 사용으로 인해서 전치부가 다 갈아진 상태고요. 임플란트 또한 제 위치하고 방향도 안 맞습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는데 또 다시 뽑고 하라고 하니까 이분도 또한 다시 돌아가셨다가 6개월 뒤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아랫니를 전부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게 하고 나니 뭔가 저작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앞니가 계속 짧아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좀 잘못 설계됐다고 봐야 할까요? 내가 처음에 이 환자분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엑스레이를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제 10개의 임플란트 심겨진 그 상태하고 앞니가 짧아진 거 보면 이거는 정상적인 치료는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환자분은 다시 오셨을 때 더 이상 이제 식사를 못 하신다고 그래서 하악에 있는 10개의 임플란트를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위에 부분도 근데 다 제거를 하고 예. 그 6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제 풀로 해서 뭐 임플란트 보철물을 끼워드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럴 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환자는 이제 기존에 그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악에 돌출되는 부분이라 이 턱을 앞으로 내미는 습관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을 끝낸 다음에 임시 트리를 사용하면서 정상교합으로 만드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트리를 사용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내원해서 정상적으로 교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이제 체크하면서 환자가 정상 교합으로 오게끔 도움을 준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재식립하는 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전 케이스는 염증이 심해서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나중에 심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기간이 걸렸고요. 그렇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당일 10개의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상하에 있는 잔전치 제거해서 그날 바로 식립을 해서 6개월 만에 끝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분은 잇몸 상태가 비교적 괜찮았기 때문에 네. 치료 기간도 짧았던 건가요? 네, 이제 잇몸 상태라고 하면 이제 잔존 치조골이 좋았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 제거와 식립을 할 수가 있었던 환자 케이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은 결국 그러면 그 아래 턱이 돌출됐던 그런 저작 습관을 고치게 되었나요? 네, 그러니까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시 틀니를 제공해 드림으로 인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체크업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씹는 거를 이제 하지 마시고
어금니 쪽으로 씹고 턱을 당기셔서 사용하라고 계속 교육드리고 네. 체크업하고 해서 최종 보출물이 이제 올라갈 상태에는 정상 교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뭐 10개를 심었다고 튼튼한 게 아니고 예. 6개만으로도 충분하게 그 교합을 만들 수가 있고 튼튼한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는 그 포인트도 있고요. 예. 잘못된 치료로 인해서 나쁜 습관이 생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이 환자의 포인트입니다. 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임플란트 재수술은 어느 경우에 필요하고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재수술과 관련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상 교합을 만드는 그런 보철물이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오셨을 때는 뭐 뼈가 있어서 이렇게 씹었답니다. 뭐 임플란트 개수를 많이 늘려야 튼튼하답니다 해서 심어놓고 오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한 군데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 가서 교차 진단하시고 교차 치료 계획을 들어보신 다음에 경험 있고 전문성 있는 의사분을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연치 같은 경우도 구강위생이 떨어지면 뭐 충치 생기고 염증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임플란트를 수술한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서 검진을 받아서 이런 문제가 약이 안 되게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네. 요즘 뭐 간단한 수술로 생각되곤 하지만 우리의 치아는 오래 써야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만큼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치과 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는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제때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일단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숨을 코로 마신 후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심호흡을 하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무공을 손으로 꼭 쥐었다가 느슨하게 쥐기를 반복하는 운동도 예민해진 신경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이고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도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야외에서 바람을 쐬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또 다른 질병에 대해 궁금한 점 있다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